여갈못 역자랄 만들기 프로젝트 역사를 친절하게 들려주는 방송 에라 모르겠다 시즌 2 제5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버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쌤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2주를 보냈네요. 진짜 빡시다. 그러네요. 주 2회 녹음 하루 강의. 아, 쉽지 않네요, 와. 진짜. 저는 이야. 비루 선생님, 협보 선생님 부럽습니다. 아, 어제 그 영화 상영회는 그저께. 어땠어요? 그저께인가요? 아, 일요일이네요. 네. 영화가 긴 시간이니까 그냥 왔다 갔다. 아, 인셉션을 쭉 끝까지 다 보시는 분은 안 계셨고. 네. 오. 근데 네. 그 나도 이번엔 볼라 그랬거든. 네. 못 보겠더라. 아, 길죠. 길고 그게 두 번은 봐야 이해되는 영화예요. 그리고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게 어. 어우러져 볼 영화가 아닌 것 같아. 아, 그렇죠. 어. 좀 고민을 좀 하면서. 혼자 딱 보고 작정하고 앉아서 이제 보면 좀 볼 것 같은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랬군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일단 2주를 보내봤어요. 음. 그 이제 그 익명의 제보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제 강의가 재미가 없다고.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죠? 네. 아니 이게 왜 어. 이게 마이크를 안 쥐어줘서 그런가? 마이크를 한번 쥐어줘 볼까? 마이크 쥐고 했는데요. 마이크 쥐고 했니? 네. 그렇구나. 그 여기 녹음됐지. 근데 그 뭐냐 학생들이 그냥 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조금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어. 초등학생들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되죠.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하여튼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명의 제보 익명의 제보를 받았거든요. 아무튼 제가 했거든요. 자 그래서 네. 좀 더 이렇게 너무 또 몸살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다 이제 그래. 괜찮아. 싸움 나면 어때?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일단 그 고려나 조선으로 올라가면 또 그런 논쟁거리가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좀 더 또 딥하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에 준비한 주제는 고려 시대고요. 고려 초기의 개혁군주 광종과 고려가 고대니? 아니죠. 네가 고대로 간다 그랬는데. 고대로 가보려고 했는데 응. 그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꼈어요. 고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예. 고대로 가면 그래 맞네. 네. 너무 또 역사 강의네. 네. 스토리가 있다기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학생들이 좀 더 그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학생이 더 많았으면 아마 제가 마음 편하게 고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오히려 어른들이 더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사를 기대하는 어른들. 그래서 고대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고대로 안 가고 알겠습니다. 고려 조금 더 이제 딥하게 기록적인 측면이 남아 있는 그래서 고려로 왔고요. 네. 그래서 고려 광종 얘기를 광종. 예. 광종. 그 왜 그러니까 고려는 왕 이름 이렇게 안 외워 애들이? 태정태세 문단세로 외우지 않죠. 왜? 저는 외웠죠. 태해정강 경성목 이렇게 외웠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선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말 그대로 왕조실록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왕들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그 왕들마다 업적들이 네. 이 소위 말하는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네, 기록이 워낙 고려는 그렇진 않아? 막 고려는- 이왕이 뭘 했고 네, 어쨌고 그렇진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공부하는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시기를 4시기로 나눠요. 네. 4가지 시기로 나누고 그냥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왕 누구 이렇게 사사분기야? 나누는데 그렇게 나눠요. 그렇게 나누고 초기 그다음에 이제 중기 그다음에 이제 원간섭기 말기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요거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제가 토요일 날 강의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기로 하고 네. 이 이제 초기의 개혁군주 이제 광종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개혁군주. 왜 개혁군주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고려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네. 궁에 두드려 잡고 네. 우리 그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왕건이 왕을 이 나라를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어느 나라를 멸망시키고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를 고려가 멸망시켰냐고? 신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신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세워진 나라가 고려예요. 근데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라를 멸망시키고 왕이 된 이 네. 왕건이라는 사람이 네. 호족이거든요. 호족. 음. 호족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지방에서 음. 소위 말하는 방구 좀 낀다는 세력이에요. 수도권에서 방구 좀 낀다는 세력이 아니라 그걸 귀족이라고 하죠.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세력. 돈도 많고 그 지방의 백성들한테 신망도 두텁고 그래서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방 세력. 지금으로 치면은 뭐 도지사급 인데 약간 지방의 그래도 대가리라는 거지. 유지죠, 유지. 이 왕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일단은 궁예 밑에 들어가서 세력을 점점 키우다가 네.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나 이거 들은 거 같은데. 그렇죠, 했죠. 어. 궁예라고 하는 사람은 네. 신라 왕자, 몰락한 왕자 출신인데 이제 그 신라의 귀족에서 소위 말하는 권력 투쟁에서 완전 팽된 사람이니까 지방에서 세력들을 규합해갖고 나라를 세웠죠. 이제 후고구려라고. 네.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있다가 너무 말기 가가지고는 학정,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그 신하들 파리 잡듯이 잡고 막 백성들을 막 성 쌓는데 너무 이렇게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기억난다. 밑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왕건이 소위 말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궁예를 잡고 자기가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죠. 네네. 그렇게 세워서 저 밑에 후백제 견훤을 잡고 이제 신라는 통째로 나라를 왕건한테 갖다 바치면서 나라가 통일이 돼서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예. 근데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머지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건이라는 사람이 선택한 정책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결혼 정책과 가족 만들기 정책. 걔가 걔구나. 네. 오케이. 딸이면 결혼하고 아들이면 취직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걔가 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29명이나 되고 그러면서 그 부인들한테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네. 이름은 다 알까? 응? 이름이나 다 알까? 모르죠 그거요. 그때 돼봐야 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사가 문제인 거죠. 아들이 많다며. 다음 왕이 많아서 문제. 다음 왕 누가 하느냐. 또 그 다음 왕은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이 왕을 했잖아요. 그럼 둘째, 셋째, 넷째의 아들들은 좀 입맛을 다실 수밖에 없는. 그렇지.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겠지. 네, 그런 상황인 그리고 거예요. 약간 네. 첫째 아들의 후대를 막내 아들이 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겠지. 맞아요. 계속 나왔을 거니까. 네. 그리고 첫째가 좀 빨리 죽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포기하기가 뺏기기 싫겠지.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 집안보다 너무 지대만 생각했네. 네, 자기 집안보다 이쪽 집안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왕이 되잖아요. 깔보게 되죠. 그렇지. 그리고 뺏으려고 할 거고. 뺏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이 가족들끼리는 또 네. 아니야 우리 형이야 할지 몰라도 그렇지. 주변이 가만두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줄 서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역사가 또 네. 재밌어지지. 이 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뭐냐면 왕자들끼리는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가 좋아요? 네 사이가 좋았어요. 친했어요. 아니 배다른 왕자들끼리도 배다른 왕자들끼리도. 그리고 또
신라를 멸망시키고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친혼이 굉장히 왕왕했던 시기. 신라는 근친혼이 많았어? 엄청났죠. 왜냐하면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도 때문에 진골들은 진골들끼리 결혼을 하고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근친혼이 아주 이게 고려 초기 때까지 한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했어요. 이모랑 결혼하고 뭐? 이모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해요. 지금 여기도 좀 이따가 오늘은 설명 안 하고 아마 제가 토요일 날 강의 때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족보가 완전 개족보입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대박.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하여튼 왕건의 첫째 아들이 해종이거든요. 해종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해종 집안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나머지 왕자들의 집안에 비해서 좀 이게 미천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귀족이니까 하여튼 좀 떨어져요. 소위 말하는 삼성, 현대, LG가 왕자들인데 해종은 약간 오뚜기, 농심 이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집안이야.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약했어 몸이. 몸이 약했어. 네. 몸이 좀 병약했어요. 그럼 공격의 대상인데. 공격 대상이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게 둘째 형, 셋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둘째 동생, 셋째 동생, 넷째 동생 이 동생들이 쪼로록 있는 이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어요. 유씨 집안인데 유씨 집안이거든요. 이 유씨 집안이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유씨 집안, 이 어마어마한 권력가였어요. 더 손댈 수 없는 권력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삼성. 근데 이 권력가 집안 왕자들이 이 형을 따랐어요. 우와. 좋아했어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형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이러고 있었죠. 우와. 근데 이 주변 세력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 왕자들을. 그래 놓으니까 고맙잖아. 해종 왕자들이. 입장에서 왕자들이 고맙잖아.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왕이 되는 광종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자기 딸을 시집 그런 개족보야. 알겠죠? 동생을 사회 삼아버리고 그렇지. 조카가 와이프가 돼버리고. 그렇지. 희한하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성행했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랬던 시기예요. 결혼을 하는 게 참 그냥 도구네. 네. 이 시기는. 네. 종례혼이라고 하죠. 종례혼이 되게 왕왕 성행했던 시기인데 근데 이제 자 이제 해종이 금방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가의 둘째 아들 이제 정종이 왕이 돼요. 네. 정종이 광종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이 아니라 동복형이에요. 네. 동복형이 왕이 됐는데 이 정종도 개혁군주였어요. 그러니까 개혁군주가 무슨 말이야? 이 지금 상태가 개혁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왜 개혁을 해야 되냐? 얘기했잖아요. 지방 호족들이 너무 무서워요. 언제 누가 왕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신라 말기 상황이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개혁군주라는 말은 어떤 기준으로 붙여주는 거냐고. 나라의 상태를 개혁하고자 시도했던 사람. 근데 정종은 즉위하자마자 막 호족들한테 들이댄 거예요. 왜? 숙청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삼성가 둘째 아들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막 들이대갖고 오늘 다룰 군주는 광종이기 때문에 정종의 개혁 정치를 다룰 건 아니지만 좀 오버했어요. 오버해가지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심지어 이게 전쟁도 한번 치러보려고 하고 하다가 이게 이제 화병이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자기가? 네, 병으로 죽습니다. 정종이 얼마 안 돼서 27살 때. 네. 27살 때 병으로 죽어요. 그때 이 광종의 나이가 25이거든요. 잠깐만. 그럼 정종은 누구야? 그러니까 삼성가 둘째 아들인 거죠. 아니 몇째 아들이야? 태조의 그 왕건의 둘째 또는 셋째쯤 됐을 거예요. 이미 또 첫째는 지나가고 둘째 셋째네. 왜냐하면 첫째는 해종 했잖아. 해종. 이미 하고
그러니까 배달은 네. 어. 정종. 정종이 왕이 됐다가 음. 좀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좀 오버해 보다가 죽고. 병으로 죽어요. 27살에. 어. 그게 이제 25의 나이에 광종. 이제 광종이 즉위를 하는 거죠. 광종이 왕건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위에 형들이 왕을 했었네. 그렇죠. 해종, 정종이 왕을 했었어요. 어. 배다른 형이 한번 왕하고 동복 형이 또 왕을 한번 하고. 네. 근데 배다른 형이 나머지 귀족들한테 핍박당하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제 친형이 시도해 보려다가 여러 가지를 실패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 놓으니까 광종은 좀 신중합니다. 예, 딱 즉위를 하자마자 한 7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모든 권력이나 정권의 어떤 그 실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호족들 하고 싶은 대로 냅둬 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지방 자치가 돼요. 아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지방 자치가 됩니다. 생각보다 공무원에 그냥 진짜. 생각보다 잘 이루어져요.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찢어져가지고 고려 따위 볼 겨를 없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쌈박질하고 난리 나 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광종이 7년 동안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광종은 7년 동안 뭐하면 공부합니다. 이 광종이 7년 동안 공부한 게 뭐였냐면은 이 중국의 당태종인가? 당태종 맞을 거예요. 당태종이 신하들과 토론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신하들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7년 동안 연구를 쭉 칼 갈고 있었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관정료라는 책인데 그걸 열심히 읽어요. 그걸 7년 동안 계속 책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겠죠. 이런 걸 하고 또 중국의 상태가 찢어져서 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고려의 독자적인 달력을 씁니다. 그 틈에. 그 틈에 연호를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딱 쓰면서 내가 황제다. 우리는 중국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중국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나라다를 외쳐요. 중국은 이렇게 하면 바로 쳐들어오거든요. 원래 어디서 감히 이러면서 쳐들어오는데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왕 멋있다 네. 하고 와 우리 왕 멋있다 하면서 이제 외교적 실리도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독자적인 연호를 딱 사용하잖아요. 중국이 여러 나라로 찢어서 싸우고 있다 그랬죠. 그 누구의 편도 든 게 아니에요. 네. 중국 네 나라 한 5개 나라로 찢어져 있었거든요. 이 5개 나라들 중에 한 나라도 편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중립을 지킨 거죠. 그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후주라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후연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후주 편을 안 들었으니까 우리 편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후주 입장에서는 후연 편을 들지 않았으니까 우리 편도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계가 유지되는 거네. 그렇죠.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는 거지. 이렇게 이제 나라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려의 후대 군주들이 다 이랬어요. 다 중국하고 줄타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한 개의 나라가 굉장히 빵 하고 잘 나간다. 그럼 그 밑에 약간 머리를 숙여요. 그 동네 나라의 연호를 쓰면서 그 동네 달력을 쓰면서 우리는 당신들보다 약간 밑에 있어요. 이런 걸 하면서 실리를 취해요. 근데 중국이 찢어지죠? 우리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요. 이걸 이제 광종이 먼저 딱 실행을 한 거죠. 그 연호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이제 쭉 그냥 중국 연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고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줄타기를 했어요. 고려가 그렇게 했는데 조선이 나중에는 왜 그렇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학자들이 만든 나라다 보니까 유학의 성지 약간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을 자기보다 한참 위로 보는 것처럼 약간 종교적 느낌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 왕들은 네네. 약간 이게 숙일 땐 숙이고 들 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흘러가긴 했으나 어쨌든 이제 그렇게 관망을 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딱 사용을 하다가 중국에서 이 후주라는 나라가
또 이제 강력해져가지고 거의 통일을 완성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 뒤엔 다시 후주 연호를 씁니다. 후주 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아, 약간 뭔가 7년이 지났다. 점점점 이런 것 같은데 7년이 지났어요. 이거 칼 갈고 있다가 칼 갈고 있다가 이제 딱 7년이 지났을 때 7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중국의 상태를 지켜봤겠죠. 그럼 중국에서 후주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를 이제 간파를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그래서 후주랑 친하게 지냅니다. 광종이. 그러면서 중국의 이제 태종의 역사 정관정요를 열심히 읽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중국에서 좀 더 선진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주에 사신을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계속해요. 후주 사람들하고 광종이 후주 사람들하고 소통을 계속하다가 이제 그럼 후주에서도 사신들이 올 거 아니에요. 네. 후주에서 사신이 왔을 때 쌍기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신의 옆에 쌍기라는 사람이 왔고 이 쌍기라는 사람 이름이야? 이름이 쌍기예요. 쌍기. 성이 쌍이야. 아버지가 쌍년인가 그래. 진짜가. 쌍철인가 쌍년인가 그래. 그렇구나. 발음 조심해야 돼요. 네. 쌍년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쌍기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제 광종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와, 반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지. 반한 거죠. 그 우연히 이제 이 외교관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 쌍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려에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더 대화를 해봤죠. 그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후주의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광종이. 얘 우리 신하로 쓰면 안 되겠냐고.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동안 쌓아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라라고 하는 거예요. 스카우트했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쌍기한테 벼슬을 주고 외국인이잖아. 그렇죠. 중국인이죠. 귀화를 시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벼슬을 주고 나와 함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지방 호족들한테 치우쳐져 있는 권력 관계를 좀 이렇게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와 함께 좀 추진을 좀 해주라. 추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고려에 소위 말하는 좀 똑똑하다고 올라와 있는 애들은 다 호족 편이야. 그렇지. 그래 놓으니까 쌍기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외부인이. 외부인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광종은 됐다. 이야 대박. 이 친구랑 토론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쌍기가 지금 호족들한테는 기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뭔지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 뭔데요? 경제적 기반과 정치적 기반. 경제적 기반이 뭘까? 노비다. 정치적 기반이 뭘까? 벼슬이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자, 노비는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들어봤어. 제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전쟁 포로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양인 신분이었던 사람들인 거지. 원래 양인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노비가 된 세력이나 플러스 채무자들인 거예요. 돈을 빌렸다가 돈을 못 갚은 거지. 노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갚아서 노비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돼요. 법률상 이제 노비 여성이 있어요. 아니 노비 남성이 있어요. 노비 남성이 있고 양인 여성이 있어요. 그 일부러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노비가 돼야 되거든요. 거꾸로 똑같아요. 노비 여성이 있어요. 양인 남성이 있어요. 결혼을 해요. 애를 낳아요. 얘도 노비가 돼요. 결혼을 귀족들이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냥 동네 평민 양민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노비와 할라 하나. 안 할라죠. 법상 금지돼 있거든요. 걸리면 큰일 나요. 근데 그 걸리면 큰일 나지만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 일부러 막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안의 노비 숫자를 늘리려고. 아니면 사와야 되니까. 네, 좀 잔인하죠. 그 양이는 뭐가 그건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결혼을 한 그 배우자 양이는 어떻게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자기 신분만 양인으로 사는 거죠.
근데 자기 솔직히 내가 양인 여자였다. 어. 근데 어느 집안에 노비랑 결혼을 했다. 어. 내가 자식도 낳았는데 노비다. 그 집에 노비로 살고 있다. 그럼 마음이 내라- 아프겠죠. 내라고 나가서 살겠냐고. 이혼하고 나가서 살거나 그런 그 집안에 계속해서 그냥 자기는 그런 양인이고 자기 양인이지만- 아들은 노비 그러니까. 물건 취급당하는 거 보면서 살아야 되죠. 잔인한 거예요. 응.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금지돼 있는 법이었으나 대호족들이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큰 호족은 자기 집안에 노비만 1,00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 노비들은요 그냥 노비가 아니에요. 일을 하거든요. 노비가 일을 하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노비들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외거노비라고 외거노비.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는 노비들은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세금을 다 그 자기 집안 어른한테만 바치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노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방금 전에 누나가 말한 것처럼 양인인 사람이 양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양인이 되잖아요. 응. 이 양인은 똑같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양인인 거예요. 응. 근데 양인이었던 사람이 그렇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양인을 양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지. 그렇지. 양인 숫자는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어. 양인 숫자는 줄어들고 노비 숫자는 늘어나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왕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그렇지. 호족의 경제적 기반만 자꾸 강해지는 결과가 네네. 벌어지는 거예요. 씨 호적한테 그러면 노비 수만큼 세금 내라 그래.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재산이잖아. 그래서 누나 같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 노비 숫자만큼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쌍기와 광종의 아이디어는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놓자 했었어요. 하기야 노비 수는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노비 안건법이었던 거죠. 이 노비의 아주 심각한 그게 가장 큰 결점이 뭐였냐면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것과 언제든지 얘네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노비가. 노비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군인은 사설일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 주인만을 위한 어. 군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1,000명이 넘으니까 무시무시한 거였었어요. 맞네. 네. 근데 이제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발표를 탁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비가 그러면 이 노비 안건법이 뭐냐? 노비가 저 원래 양인이었는데요라고 신고만 하면 양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확인도 없이. 그러면 또 약간의 이번에는 확인 또 절차가 있겠죠. 호적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 예.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렇지. 근데 7년 동안 뭘 했어요? 광종이 지켜보고 있었죠. 공부하고 있었죠. 일단 논리로는 다 깔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백성들에게 신망이 두터웠어요. 왕이. 그 전에 정종은 백성들에게 신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뭔가 추진하려고 했을 때 아무도 찬성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광종은 여론을 등에 업은 거죠. 네. 그래 놓으니까 귀족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노비들 그 속에서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고 하면 그거 잠재우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광종이 쌍기와 함께 노비 안건법을 밀어붙였어요. 나중에 후대에 최승로라는 사람이 후대에도 갈 것도 없죠. 한 3, 40년 뒤에 광종에 대해서 광종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평가를 하기를 이 노비 안건법을 실행을 하니까 이 최승로라는 사람은 약간 신하편이니까 이게 부작용이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듣게 뭐였냐면 집안의 노비가 주인을 험담을 하고 다니더라. 충성해야 할 노비가 험담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간질 하고 막 이게 여론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나라가 좀 시끌벅적해졌어요. 근데 이 고려왕조실록을 이 집필한 이 작가 박영규 씨의 말을 빌려서 얘기하자면 그 정도 부작용은 고려라는 나라가 바로 잡히고 세금이 올바르게 거치고 양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제대로 된 효과에 비하면 오게티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치. 어. 그리고 뭐 주인은 욕을 그렇게 할 게 있어도 못하게 했던 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네. 그 노비들 입장에서는 네.
노비로 남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심- 그리고 자기 주인한테만 충성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잘해주는 주인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그런 노비들은 남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양이 된 노비가 많았다는 건 불만 있는 노비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겠죠. 이게 음. 굳이 보면 노비는 뭐 사람들 좀 못 받고 막 부당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평생을 보호받고 살았던 거잖아. 그렇죠. 누군가의 밑에서. 맞아요. 예. 또 그냥 그거를 더 좋아하는 세뇌를 당했던 어쨌든 그루밍. 그게 좋다고 느끼고 양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주인님 밑이 아니라 양이 돼서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 네, 여전히 노비는 존재했어요. 여전히 노비는 존재하지만 그 기형적으로 많은 숫자의 그치. 노비를 확 줄일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그래서 귀족의 힘이 훅 하고 약해집니다. 귀족의 힘이 훅 하고 약해지는데 이제 쌍기의 얘기에 따르면 경제적 기반을 타파시켰죠. 그럼 이제 벼슬. 정치적 기반이 벼슬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고려 사회에서 벼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공을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일종의 이제 공신 세력이죠. 네. 그래서 나라에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공을 세웠던 공신들이 지방의 호족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족 집안의 사람이 아닌 이상 벼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신라랑 비슷했죠. 신라도 그랬거든요. 골품이 진골이나 육품이 아닌 이상은 이 벼슬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벼슬 내는 시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도입합니다. 당나라 시대 때부터 있었던 중국의 과거 제도를 갖고 오는 거죠. 중국의 과거 제도를 갖고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치면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한 거예요. 지방의 중소지주들이나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유학자들은 대환영이죠. 그렇지. 너무 좋아하는 거죠. 기회가 생겼으니. 네. 이것도 반대합니다. 귀족들이. 근데 이미 기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죠. 왕의 기반은 세질 대로 세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삼성가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뒤에 뒷배경도 후광도 빵빵해요. 네. 그래서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어요. 이 과거 제도가 나중에 이제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정착을 하는 것이. 이때 시작된 거야? 네, 이때 과거라는 시작. 게. 네, 이때 시작한 과거 제도. 그래서 이제 양인 숫자도 늘어나고 좋아하고 중소지주들이나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노비안건법. 그다음에 이제 중소지주나 지식인들한테 환영을 받았던 과거제도를 실시를 딱딱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호족 빼고는 다 만족할 만한 걸 딱 내세운 거네. 그렇죠. 진짜 딱 호족 빼고는 모두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도 찍소리 못 하는 거죠. 물론 찍소리는 했어요. 막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싫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정말 기차고 했어요. 그러나 이 시기 동안에 광종은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네. 칼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하니까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에 학구 열풍, 전국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학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사학이라고 하는 거죠. 아하. 사학이 많이 생겼어요. 학원도 많이 생기고. 사학이 그래서 생긴 거구나. 네, 전국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충과 효를 강조하는 최고의 행동 윤리로 생각하는 관료들이 쭉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회 분위기도 충효를 좀 강조하는 분위기가 좀 되기 시작하죠. 이거는 몇 년 정도 걸렸어요? 광종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해서 자리가 잡히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4년? 4년? 네. 그러니까 즉위한 지 7년 동안 지켜보는 시기였었죠. 7년부터 즉위한 지 11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4년 기간 동안이 요런 이제 개혁을 추진한 시기예요. 대통령 임기네. 그죠? 요 4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또 몇 가지 제도를 더 도입하는데 뭐였냐면은 이제 관료들의 옷을 이제 법률로 정해버립니다. 자단비녹이라 그래가지고요. 안 정해져 있었어요? 네. 지금 마음대로 입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왕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관료들의 어떤 품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옷만 봐도 옷만 봐도 알 수 어느 있게. 라인이면 문간고 뭐 이런 거. 당연히 호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죠. 또 왜? 조직적으로. 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겠다는데 어제 비싼 옷 맞춰놨단 말이야. 뭐 이런 거죠. 진짜. 아 집에서 입어. 나갈 때 입으라고. 궁에 들어올 때만 안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 붉은색, 그 파란색. 그 아니에요. 파란색은 없었고 뭐? 녹색이 제일 마지막이고 비색이 그 홍색이에요. 진홍색, 분홍색. 오. 사국봉 파란색 자주 보이더니. 그거는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왔어요. 예. 고려는 일단 자단 비녹이었어요. 그래서 보라색, 붉은색, 그다음에 그 분홍 색깔 그리고 녹색. 야, 신기해. 이렇게 분류했었어요. 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죠? 짧은 시간에. 그죠? 이렇게 공복 제도도 도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호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니까 광종은 이제 혹시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지키는 근위병이라고 하죠. 군대 숫자를 점점 더 늘립니다. 위험을 할 수 있다. 네, 감지하고 군대 숫자를 늘리더니 여기서 군대 숫자를 늘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정보 요원들 있죠. 오. 그 조사해라. 잠입해가지고 이렇게 듣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박. 그 요원들을 좀 양성을 합니다. 호족들한테 그렇죠. 보내가지고. 보내가지고 들을 그 양성을 해가지고 이야, 대박. 이제 CCTV. 그런 셈이죠. CC 눈이죠. CC 눈. 어. 그래서 이제 총 한 26년 2개월 정도의 재위 기간 중에서 지금 7년은 관망기, 그리고 4년은 이렇게 개혁하는 거 해서 총 한 11년 정도는 이렇게 개혁하는 걸로 보냈죠. 거진 절반이네. 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기입니다. 왜? 뭘? 칼을 안 들었다며. 이때부터 칼을 누구를? 들기 시작했어요. 호족을? 네.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진 않았죠. 계속 덤비니까 네. 불만을 가지고.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반란을 모의했던 호족을 죽인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단지 의심만으로 죽인 호족들도 굉장히 많긴 했어요. 두 얼굴의 개혁. 왜 그랬는데? 안 그랬으면 안 되나? 뒤로 갈수록 이게 마음에 의심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그 마음속에 일면 약간의 그런 의심이 있긴 있었겠죠. 그 그렇겠지. 11년 기간 동안에는. 그치. 그러나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건 물증이 없었잖아요. 그 동안은. 근데 이 물증이 나옵니다. 반란을 하려고 했다. 뭐. 네. 그러니까 이제 평농서사 권신이라고 하는 하바리 관료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과거 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중소 조그만한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 네. 평농서사라 그래가지고 이 농사에 관련된 일을 관장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권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권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상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계급의 준흥과 좌승 또 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에요. 이 왕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역모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기록상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기록을 보면 죽였다가라고 나와 있지 않고 쫓아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호족들을? 네, 이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좌승 왕동과 대상 준홍은 죽였다라는 기록은 안 보이고 쫓아냈다는 기록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유추를 해보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집안이었다.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으니까 기록만 통해서 보는 건데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고 쫓아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숙청 작업이 시작됐대요. 왜? 방아쇠를 당겨버렸죠. 그동안은 의심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역모 모의를 하는구나 이것들이. 탁 당겼네 이제. 네. 그래서 쫓아내고 주변 경계를 굉장히 강화시키고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 광종이 좀 약간 좀 간 거죠. 음. 형님들 있잖아요. 해종이나 정종의 음.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 아들들도 죽입니다. 너네 왕자리 탐냈지? 라고 하면서 심지어 지 아들도 의심합니다. 근데 지 아들을 죽이진 않았어요. 지 아들도 의심했어요. 지 아들은 왕자를 탐내야지. 씨.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반란을 일으킬 거다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이 광종이 의심병인 거죠. 심해졌어요. 이것도 좀 신병이었을 거야. 네. 그래서 참나. 또 이제 중국에 지금까지 후주가 패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후주랑 또 친하게 지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스물 탁 올라온 거예요. 응. 그래서 다시 패권 다툼이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응. 그러더니 이제 광종은 이제 또 연호를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이제 준풍이라고 하는 나라 이렇게 연호를 딱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황제다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황제라고 하는 이 직급을 가진 사람은 응. 수도가 한 군데만 있지 않아요. 저쪽에 이제 평양 쪽에 서경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개경을 응. 이제 서경을 이렇게 서도라고 해갖고 서쪽에 도시 응. 탁 정해놓고 내가 황제다라고 하면서 탁 위엄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가 다시 패권을 장악을 하거든요. 중국을 송나라 통일을 하거든요. 다시 송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참. 이 이후로 피해 숙청이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이 광종이 돌아가실 때까지 쭉 이렇게 숙청을 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심을 해서 아무것도 아닌 신하들을 막 숙청만 하고 응. 뭐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응. 이랬다면은 우리가 폭군으로 기억을 할 텐데 응. 이 의심만으로 죽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렇지.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팩트는 그렇게 숙청만 했냐 그러지 않고 그 이후에 업적은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응. 그 이후에는 군사력을 굉장히 증강을 시키더니 저쪽에 북쪽 지역에 여진과 거란을 쫓아내고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응. 영토를 확장을 하고 그 이제 동북 서북면 반면으로 이렇게 영토를 확장을 하고 지금의 압록강 두만강까지는 아니지만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네네. 좁은 영토였는데 조금 더 확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제도와 노비안거법 제도를 꾸준히 이렇게 실행을 해서 이게 고려의 상태를 왕권을 강화시키고 양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비대한 권력들을 뺏어오고 꾹 누르고 피해 숙청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개기지 못했죠. 어찌 보면 그것도 효과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호족들을 더 눌렀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이 증거가 뭐냐면 광종 죽자마자 응. 이제 보자 경종 성종이거든요. 응. 경종 성종 때에 걸치면서 호족이 또 끊임없이 노비안건법 폐지해라고 요거를 계속합니다. 그 심지어 성종 때는 노비 환천법 이래가지고 노비안건법에 의해서 노비가 아닌 양인이 됐던 사람들 다시 노비로 돌려놓기도 합니다. 근데 노비 그 사람들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광종이 더 이유가 있지 강하게- 않았을까? 더 강하게 했던 것도 일면 이해는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기록도 없고 네. 뭐 정확히 이유는 모르지만 네. 그냥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기분상 자기 기분상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다는. 그랬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개혁 군주로 기억을 하는 거죠. 폭군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근데 그 11년 이후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뒤 후세의 유학자들은 폭군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유학자들은 이제 신하의 입장에 썼을 테니까 그랬을 건데. 이거 어렵다. 그래서 이제 51세가 되던 해 이제 5월달 봄에 병에 걸리시더니 이제 그 해 돌아가셨어요. 그 후대 왕은 아들이 됐어요. 네. 세자가 왕이 됐죠. 그 의심받았던 세자가 왕이 됩니다.
예, 이제 그 후대의 왕들은 이제 성종 정도 이제 시험에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방 제도를 완성한 국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의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진 거는 이제 성종 때긴 해요. 근데 이제 광종 때 거의 마무리 지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중앙 제도 같은 이게 경우. 고려는 왕의 순서대로 다 있지도 않구나. 네. 기록이.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곁다리로 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때 보면은 왕후들이 많잖아요. 그 왕후들이 왜 그 근친혼으로 네. 왕후 되고 네네네. 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왕후들의 성씨를 보면 진짜 다양하거든요. 황보 씨, 유 씨, 뭐 이씨, 김씨 막 엄청 다양해요. 근데 근친혼을 하잖아요. 근친혼을 하면 남자 다 왕씨 성이어야 정상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성씨들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기록을 봤죠. 봤더니 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외가의 성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와. 특이하죠. 그 고려가 있잖아. 네. 그런 걸 보면은 조선이 더 막 뭐라 그래야 돼 가부장적이고. 맞아요, 그렇지. 맞아. 고려는 오히려 진짜 이게 양성평등이 고려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이혼하고 음. 가버려도 그러니까. 상관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 시대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진정한 양성평등 아닐까? 지금은 약간 양성평등이라고 하기엔 남자들이 손해 보는 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관습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제가 이제 그냥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네. 예, 외가 쪽의 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았대요. 근데 또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진가 쪽 선택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친상간으로 한 3대만 내려가더라도 네. 성이 확 정리가 될 텐데. 신기하네. 그거는. 그쵸? 다 왕씨여야 되는데 응. 무슨 왕후 황보씨, 응. 무슨 왕후 유씨, 뭐 이래요. 왜 그렇지? 응. 하고 이제 찾아봤죠 제가. 보니까 오, 잘했어요. 네. 외가 쪽. 이것도 여기 고려 왕조 실록을 이제 새로 편찬하신 박영규 선생님이 교수님이죠. 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찾아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외가의 성을 따르는 게 네. 흔한 일이었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 신기하네. 네. 요즘 오히려 지금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 네. 요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결혼할 때 결정해야 되는 거. 그것도 그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근데 또 계속해서 칭가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태어났을 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할 때 혼인 신고에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선택해서 등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엄마의 성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혼인 신고할 때 등록을 해야 엄마 성을 따른대요. 그러니까 선뜻 못 하는 거지. 그때 돼서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법은 있다고 하지만 열려 있진 않은 것 같은. 근데 저는 이게 전체가 모두가 성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관습대로 아빠 성을 따르는 게 아이들끼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이 네. 장치는 한다고 하지만 네. 분위기나 그런 게 열려 있지 않은 거지. 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거지. 맞아요. 있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기한 였다는 나라라니까 이 고려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여성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성평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더 이렇게 고려왕조실록을 제가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려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금요일에는 공민왕을 할 거잖아요. 네. 고려 말이 됐거든요. 네. 그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아, 또 다를까요? 한번 이제 제가 또 연구를 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고려를 또 훑어주시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오늘은 하겠습니다. 고려 초기의 개혁군주 광종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금요일은 고려 후기로 넘어가서 공민왕 이야기를 하고. 좀 슬픕니다. 공민왕. 아, 슬퍼요? 공민왕은 좀 많이 슬픕니다. 저번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전혀 기억이 없냐. 좀 슬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네. 그래요. 갑자기 나 왜 또 아니 들은 것 같은데 공민아. 슬픈 사랑 이야기. 전혀 기억이 없네. 슬픈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오늘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공민왕의 슬픈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